지금 우리나라는 106%예요. 아까 전에 일본이 얼마였냐면 일본이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부동산 그 버블이 이제 꺼졌을 때가 90%였고 미국이 100%였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지금 더 높은 상태라는 점. 다음 위기 이후 부양책 쓰면 원화가 터질지도 가능성이 조금 있죠. 이게 제가 또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 세계가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면은 보통 이제 신흥국부터 터져요. 신흥국부터 터지는데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위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냐면 경제 주체에 따라 그 위기가 달라져요. 경제 주체가 3가지거든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3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위기가 터지느냐에 따라 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위기는 부채를 못 갚으니까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계는 대체로 부동산이랑 관련이 되게 높잖아요. 가계가 대출받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대출받아서 사업하면 그건 기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대체로 부동산 밖에 없어요.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기껏해야 큰 단위로 보면 부동산인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게 누구냐? 은행이거든요.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위기다? 금융위기로 가는 거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금융위기로 가요. 기업부채는 뭐냐? 기업들은 돈을 이렇게 조달을 해오는데 여기서 외채를 많이 빌려요. 이거 캐리 트레이드라고도 하는데 이거 설명드리긴 되게 좀 많고, 어쨌든 해외 자본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도 기업 그 부채가 그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여기에선 이제 뭐 달러 빚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 기업 부채가 매우 많아지면 통화가 위기가 옵니다. 그 돈을 못 갚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외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국채 투자자들한테 못 주게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재정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이렇게 3종류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부채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되게 건전해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건전하거든요. 아무튼 되게 건전한데, 문제는 이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진짜 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위기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의 문제는 아니다. 환의 문제가 터지려면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기업 부채가 많아서 이게 외환위기로 갈 때 원화 가치가 이제 폭락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고요. 지금은 가계부채라서, 요게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왜 문제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첫 번째, 그 가계부채가 터진 때가 언제였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얘가 뭐냐면, 일본의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일본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쫙 올라가면서 이제 이때 이제 1989년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부동산이 버블이 생겨요. 왜냐면은 가계가 다 부동산 대출받아서 사니까 부동산 버블이 생기죠. 이게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날아갔잖아요. 이때 몇 %였냐? 이때가 이제 한 90% 정도가 돼요. 다음 가계부채가 어디냐면 이제 미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인데, 쭉 올라오다가 이 가계부채가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 이때 또 당연히 미국의 또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었겠죠. 이때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용불량자한테도 대출을 해줬어요. 집 사라고. 집 사는 거면 너네 신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집의 신용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의 단계 사람들까지 뭐 무자비하게 대출을 해줬어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개 이름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 개나 소나인데 진짜 개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부동산,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 버블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몇 %? 이제 거의 100% 조금 안 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볼게요. 뉴스를 보면은 5월 9일자로 보면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지금 뭐 많이 올랐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06%예요. 아까 전에 일본이 얼마였냐면, 일본이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부동산 그 버블이 이제 꺼졌을 때가 90%였고 미국이 100%였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지금 더 높은 상태라는
높은 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는 이 두 개보다 이 부동산 버블 수치로 보면 훨씬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가계부채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부채가 어디로 이전이 되는 거냐면 정부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그거를 이제 정부가 끌어안게 되거든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높고 얘네가 200%가 좀 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120%인가 그럴 거예요, 정부 부채 비율이. 근데 이 가계부채가 터지면 그 부채를 정부로 이전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잖아요. 그럼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전에 IMF 때는 우리나라가 기업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지만 이번에는 뭐 2022년 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뭐 만약에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가계부채가 제일 많으니까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환위기니까 주식이 가장 많이 폭락을 했고 환율도 크게 치솟았었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금융위기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좀 덜하죠. 환율은 그냥 뭐 적당히 오르면서 주식도 뭐 한 50%대 폭락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부동산, 여기가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위기가 온다는 가정하에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금은비가 거의 90 수준 도달했는데 은가격 무척 저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갑자기 금을 사신다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또 영상을 몇 번 남겨드렸던 건데 사람들이 이 금은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은비가 높으면 은이 싸다, 금은비가 낮으면 금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를 그 처음에 금 투자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뭔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제 실버 아크님이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금은비를 통해서 이제 금은비가 높을 때는 은이 싼 거니까 은을 산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실버 아크님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뭐 해외 유튜브라던가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제 다른 어딜 찾아봐도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버 아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 금은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금과 은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은비가 높다는 건, 금은비가 예를 들어서 80이라는 건 금 한 개 살 돈이면 은을 80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니까 은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말인데 제가 주장하는 건 금은비가 높을 때 은이 싼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건 이 금과 은에 대한 속성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진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된 영상을 옛날에 몇 번 만들었었는데 아마 그 영상을 못 보셨어가지고 제가 영상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에요.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이제 파란색이 금이고 주황색이 은이에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오를 때는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라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은이 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오를 때는 은의 상승률이 더 크죠. 왜냐면 더 낮을 때 시작해서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니까 은의 상승률이 더 커요. 실제로 이것도 그냥 차트 말고도 저 데이터로도 보여드리면, 표로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모든 슈퍼사이클에서 금보다 은이 더 상승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은은 금보다 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과 은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잖아요.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얘네들도 가격이 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이 1만큼 올랐을 때 은은 이만큼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비가 만약에 처음에 뭐 한 1대 80이었다고 칠게요, 지금. 그러면 은 가격이 100원이면 금은 8,000원인 거잖아요, 과거가. 근데 얘가 10% 오르면 얘가 20% 오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금이 8,000원, 은이 100원. 그러면 금과 은의 비율은 지금 1대 80이죠. 자, 근데
여기서 금이 10%가 오르면 금은 8,800원이 돼요. 은은 이제 여기서 20%가 오르니까 120원이 돼요. 그러면 금은비가 어떻게 되냐면요. 8,800 나누기 120. 그러면 73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1대 73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금은비는 금과 은 가격이 오를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오른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금은비를 여기서 그걸 한번 볼게요. 데이터 하나 또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무료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 무료 강의에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어서 무료 강의를 한번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자, 이제 금은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금은비가 지금 이렇게 높을 때는 은이 싼 게 아니라 그냥 금과 은이 둘 다 저평가인 상태예요. 금과 은이 둘 다 저평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금과 은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니까 이 금은비가 높다는 건 금과 은 가격이 떨어져야 금은비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은비가 높을 때는 금과 은 가격 자체가 둘 다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다. 그리고 반대로 금은비가 이렇게 낮아진 건 무슨 의미냐면 금과 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금이 오를 때는 은이 더 많이 올라서 금은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과 은 둘 다 고평가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게 금은비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비가 80이다. 그러니까 높잖아요. 금은비가 높다는 건 금과 은이 모두 저렴한 상태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뭘 사든 상관없는 시기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사면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제 금은비를 제대로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빠질 때 금리 오를 때 환율 오를 때 금은 오르지 않았나요? 미국이 금 보유가 적어서 금시대까지 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것도 뭐 그냥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주식이 하락할 때 대체로는 금과 은이 오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이 정말 미친 듯이 빠질 때 이때는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이 위기 때는 금, 은뿐만 아니라 채권이랑 이런 모든 자산들이 다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기가 오면 뭐 기업들이나 뭐 어떤 가게들이나 이런 데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다시 뭐 상환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든 뭐라든 어쨌든 이 부채들을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서 자산을 매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고 은이고 뭐 채권이고 주식이고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거 없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캐리 트레이드를 좀 이거를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 가격 다 떨어지는데 그 캐리 트레이더 돈이 이제 외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면 그러니까 달러나 엔화가 오르는 이유는 이런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도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떨어지면 금과 은이 오르는 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위기 때는 그냥 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과 은은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방어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진짜 위기가 이제 더 심화되면은 오히려 환율이 더 크게 치솟으면서 금 가격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되게 많이 올라가지만 어쨌든 그 달러 표시로 된 가격은 그냥 투자 자산에서 모든 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된다. 7월에 런던 금시장 문 닫죠. 네. 근데 이 7월에 그 런던 금시장 문 닫는 게 7월에 이제 금거래 이제 문을 닫아요. 여기 문을 닫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없는 게 사실 그 처음에 금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계가 다 같이 모여서 막 금을 거래하는 이 시장이 이 런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런던 금시장 이게 아주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여기서는 이제 금만을 거래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상품 거래소가 등장을 했어요. CM이라고 이제 시카고죠. 여기는 거긴 아까 LME는 그 런던이었고 여기는 시카고.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예요. 금, 은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다 거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일로 몰려서 여기서 금과 은의 거래가 대부분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그 폐쇄 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런던 금시장에서 금 거래가
애초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거 유지하려고 시스템 유지하는 비용, 뭐 인건비 해가지고 이거 거래도 없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앤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뭔가 상징성이 좀 날아가는 게 아쉬울 뿐인 거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거래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금과 은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금 가격 조작이랑은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침체 오면 귀금속도 같이 떨어질 텐데 귀금속이 그 장기 침체가 오면 많이 올라요.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캐시런 상황에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뭐 귀금속, 금이나 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다른 원자재들, 그리고 뭐 이제는 암호화폐까지 이런 게 다 같이 내려가요. 부동산까지 해서 부동산 다 같이 내려가요. 다 내려가는데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캐시런이 발생할 때 얘들이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와 정책이나 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로 이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완화하려고 하잖아요. 막 대출도 연장해 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구조조정을 때려버리던가. 근데 그렇게 될 때 가장 먼저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안전자산들이에요. 채권이랑 귀금속이. 그래서 보시면 뭐 두 가지를 먼저 볼 텐데, 먼저 그러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죠. 이때가 뭐 사실 그렇게까지 장기 침체는 아니어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침체가 되었죠. 뭐 이거보다 더 깊은 것도 이따가 볼 거지만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위기가 이제 이때부터 발생을 했죠. 이제 2008년부터 발생을 해서 이렇게 쭉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이제 저점을 찍은 게 2009년 3월,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07년 9월. 이 기간 동안 이제 하락이 됐어요. 이제 침체가 됐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2007년 9월에서 2009년 3월. 근데 금 가격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었던 게 2008년 3월, 그리고 이게 최저점을 찍은 게 2008년 10월. 그러니까 캐시런이 될 때 얘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이때, 그리고 이제 캐시런이 발생하면서 금도 같이 내려요. 근데 그러다가 이 최저점을 찍는 건 금이 더 먼저죠. 캐시런이 끝나는 순간 금은 끝이에요. 왜냐면 안전자산이니까, 채권과 같이. 그 이후로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2008년 10월부터 오르고 주식은 2009년 3월에 이제 저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라서 장기 침체로 이렇게 정말 몇 년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은 생각보다 더 괜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미국의 대공황 때를 볼 건데요. 대공황 때는 사실 근데 근본이제여가지고 참 애매해요. 뭐라고 말하기가. 근데 또 일단은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공황 당시 금 가격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근데 뭐 근본이제여서 일단 애초에 고정이 되었지만 위기는 1929년에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대공황이. 그리고 이제 33년에 빵 하고 올라가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금 몰수법 시행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려버렸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처럼 장기 침체일 때도 그 캐시런이 근데 이거는 뭐 어째 근본이제여도 좀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팡 치고 올라간다는 거. 일단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단 디플레이션 이 기간 동안, 그 대공황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73% 폭락하는데 이 금강주들은 막 400%, 500%씩 올랐어요. 그래서 뭐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캐시런의 그 기간 동안만 금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가장 빨리 회복을 한다. 채권과 함께 금이 가장 먼저 이렇게 회복을 한다. 그 안전자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SLV, ETF 이런 건 장기 보유 별로죠. 지금 다 PSV 보유 중인데, PSLV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은 현물을 그거를 이제 보유하면서 만든 그 연동된 ETF인데 뭐 사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차피 ETF면은 디지털화된 자산이고, 여기서 사실 현물 ETF라고 해서 더 막 뭔가 좋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ETF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ETF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일단 세금이 너무 세다는 점. PSLV는 이제 또 미국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22%가 있어요. 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자료 하나 또 들어갑니다.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은은 적게 올랐을 때 1100%니까 12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 32배가 올랐어요. 은은 적게 올랐을 때 12배, 많이 올랐을 때 3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10배가 올랐다고 그냥 단순하게 치면 저는 100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금이 10억이에요. 여기에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물론 250만원 공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세금만 2억 2천이에요. 여기에 뭐 250만원 공제를 해도 이 세금이 너무 세다는 거죠. 물론 내가 뭐 그렇게 막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막 좀 맛만 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금과 은의 특성을 다 알고 투자하시는 거고, 이런 높은 수익을 날 거를 또 이해를 하셨고 투자를 했다면 ETF일 때 그 세금이 너무 뼈 아프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상장 폐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상장 폐지는 현물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거래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괴리율이 늘어난다던가 뭐 아니면 뭐 그런 다양한 이슈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매도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도 발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물론 ETF는 상장 폐지된다 그래서 돈을 다 날리는 건 아니에요. 돈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 돌려준다는 게 보통 우리가 기준가로 우리가 뭐 지금 32달러니까 이 32달러에 맞게 해서 나한테 돈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순 자산 가치로 줘요. ETF는 이 순 자산 가치를 나눠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은가격이랑 안 맞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마지막은 뭐 당연히 그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은, 근데 은이라도 사실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은데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ETF가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정부의 통제라거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물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할 거라면 ETF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지들도 몇 개 있다, 세금이 없는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세금이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은 은통장, 진짜 최악. 이거 하면은 진짜 절대 진짜 누가 가끔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 은통장으로 가입했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래. 은통장이요? 이미 투자를 하셨다고요? 이러면 저는 진짜 그러면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어쨌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JP모건이 은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CBDC랑 같이 연동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JP모건이 은을 왜 이렇게 매집하는가? 뭐 이유가 많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은 폭등할 거 예상해서 돈 벌려고 그래서 매집하는 경우 있죠. 실제 이렇게 매집했던 전적들이 있으니까요. JP모건이 아니라 뭐 헌터 형제라던가 뭐 워렌 버핏이라던가. 두 번째는 은을 담보로 한 뭐 상품이나 시스템 만들기. 여기에 뭐 CBDC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뭐 ETF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첫 번째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 굳이 그러면 왜 실물을 모아야 하는가? 오히려 실물은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이 실물 수수료나 막 그런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살 이유가 없어요. 큰 수익을 낼 거면. 플러스 선물이나 옵션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은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수 매도도 훨씬 더 자유로운데 굳이 왜 실물로 모았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릴 수가 있다. 근데 아예 날리진 말죠. 왜냐? 사실 옛날에 워렌 버핏이나 헌트 형제도 선물로 투기를 많이 했지만 실물을 정말 많이 모았었어요. 이 은가격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네, 폭등할 건데 실물을 모아야만 하는 이유가 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들도. 그래서 굳이 그 불편하게 실물을 사 모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아예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면 또 의아한 게 워렌 버핏이나 헌트 형제를 보면, 헌트 형제는 1970년에 모았어요. 이때부터 모았어요. 상승 초입부였죠. 워렌 버핏은 1997년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보다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시작 전에 모았다는 거죠. 근데 JP모건은 이제 2011년부터 모았단 말이에요. 은가격 최고점일 때부터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은가격이 폭등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다면 그게 2011년에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2008년에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저처럼 2019년부터 모으던가, 이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뭔가 시스템이나 그걸 담보로 해서 시스템이나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CBDC냐? 뭐 물론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은본이제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은본이제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복본이제 같은 느낌?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도 은본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근데
CBDC?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CBDC를 만든다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도 CBDC 만든다 하거든요. 심지어 금으로 담보로 돼. 그건 사람들은 금이 담보된 CBDC를 쓸 테냐 은이 담보된 CBDC를 쓸 테냐 할 때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은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금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이걸로 뭔가 CBDC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조금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보면 아직 모른다, 아모른직다 이렇게 남겨두고 좀 더 많이 생각해봄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